벌어진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범인 일당은 이제 남매예요. 남매. 네, 남매고 그래서 여동생이 소셜 미디어로 회색 클럽을 해가지고 모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사겠다라고 하면은 주문을 보내면은 오빠가 그거를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쓰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죠. 얘기하고 팔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특 S급 정말 진품 같은 가짜를 파는 거고 아니 이분들이 판 가짜가 가짜 가격이 1,300만 원이에요. 가방인데. 와, 가짜가 네. H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정가는 얼마길래? 정가 1억 1,000만 원. 이 고객들은 일단 뭐 대학 교수, 의사 뭐 이런 분들입니다. 가격 때문에 뭐 그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1억 1,000만 원짜리 가방 같은 거는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면서요. 네, 대기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분이 모은 그 회원이 2,300명이에요. 2,300명이고 그 중에 700명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발을 했는데 회원제 사이트에서 중국산 특 S급 가짜 명품을 팔아 34억 원의 수익을 챙긴 남매가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A씨 남매는 블로그와 밴드에 가짜 명품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사이트 회원을 2,000명 넘게 모았습니다. 가짜 명품 80억 원어치를 팔아 34억 원을 챙긴 A씨 남매는 포 등 외제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적재 사건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발할 수 있는 건가요? 적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실은 짝퉁 판매업소를 보고 고발을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너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하락했고 그걸로 수익을 봤으니까 이 정도는 손해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민사로는 절로 나가야 예. 된다. 근데 짝퉁을 만드는 건 분명 범죄인데 네. 짝퉁인 거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거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구매하는 거. 네, 짝퉁은 사는 사람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죄의식이 없죠. 자기 이거 사는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짝퉁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범죄 조직의 수익이고 그 조직이 어디서 성매매업소 만드는데 투자를 한 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수요 없어지면 싹 없어질 만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범죄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낮에 그 압수 물품 그 컨테이너 다녀왔는데 이런 것도 가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생필품 우리 쓰는 거 그런 것도 가짜가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압수 물품 놔두는 그런. 네, 보관 창고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좀 기묘하달까? 사실 이제 이 제품은 네. 그 아울렛에서 판매했던 거거든요. 이거 사는 분은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썼던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라인드도 아, 공업용 그라인더 네, 네, 가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깨지죠. 그렇죠. 깨지면 네, 이거 쓰면 돼요. 막 돌아가다 날아가가지고 눈에 들어가고 막. 예, 예. 마스크도 짝퉁 있어요. 짝퉁인데 검정필 네. 한국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획득. 이거는 한참 코로나 마스크 모자랄 때. 할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이게 그 대란이 일어났었던 그 물건. 이야. 그래서 만들자마자 인기 끈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또 짝퉁을 만들고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말씀만 듣다가 물건을 보니까 진짜 짝퉁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명품보다는 뭔가 신용과 브랜딩이 된 제품은 짝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 그걸 그 이름 보고 다 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에 검거가 된 사건이고 천삼 위조 사건입니다. 천삼? 네. 인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홍삼의 네. 등급인데 최고급 최고급이구나. 홍삼을 따로 이제 천삼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팔아요. 하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쇼핑몰 가가지고 천삼 얼마인가 보니까
요만한 거 600g짜리 한 통이 300만 원이에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이제 짝퉁 판매업자, 짝퉁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짝퉁 만들면 정말 큰 돈을 벌겠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 짝퉁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상 봐가지고 모를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 인증서라든가 이런 그렇죠. 걸 도용해야 그렇죠. 뭐 아주 거를 이 짝퉁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의 인삼 회사에서 그 인증서랑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사장님을 포섭을 합니다. 아, 포장지 만드는 기계랑 정품 인증서 만드는 기계를 한 대씩 더 만들어. 정품 인증서를 수만 장을 만들고 그 만드는 기계를 인천항에다가 배에다 실어요. 배에다 싣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판매 조직 입장에서는 제조 조직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잖아요. 내일 중국에 가서 기계 열심히 가동해가지고 포장지로 포장해서 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 별장에 가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내려오다가 특사경에 체포가 돼요. 피의자가 저기 출국하기 전에 네. 뭐 자기들만의 그 파티를 한다고 거기 별장이 있는 곳에 네. 우리 저희가 또 추적을 해가지고 일당을 검거한 사례인데요. 그 하루 정도만 늦었으면 아마 선적이 됐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배에 실리려 했는데 네. 마치 딱 그 전날 영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포장지하고 그다음에 증명서 네. 이런 것이 나갔으면 상당히 그 업체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홍삼을 최상품인 천삼으로 둔갑시켜서 시가 650억 원 상당을 중국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천삼 이주에 필요한 인증서와 포장지,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임시 보관해오다 특거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뭐 이제 소비재였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귀엽다 뭐 이런 사건인데 짝퉁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약 같은 거? 먹는 약 같은 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처방을 받았는데 가짜 약을 사게 되는 경우죠. 우와. 네, 이제 기본 유통시장에도 뿌려져 있다. 기본 유통시장에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아예 그걸 노리는 가짜 약이 나오는 게 네, 이건 무서운 얘기네요. 네, 말라리아 약을 그렇게 가짜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진짜 위험한데.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제기금 같은 데서 말라리아 약을 대량으로 사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노리고 말라리아 가짜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말라리아에 거죠. 걸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만든 가짜 약으로 인해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저품질 말라리아 치료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5살 미만 영아만 12만 2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무슨 명품 짝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문제 다른 거네. 네. 아닌가요? 목숨이 걸린 거. 거의 살인범죄인데 이건 살인. 그렇죠. 살인범죄. 차원이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부품 짝퉁사. 아, 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 대재앙인데 이건. 대재앙이죠. 근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뭐 원전 납품 비리라고 알려졌던 사건이고 심각한 부품이 짝퉁이 돼서 원전 6곳을 그렇게 이제 세운 그런 사건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교체에만 넉 달 정도 걸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력난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의 그 문제의 부품은 뭐냐면 제어용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인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설비가 원전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게 가동을 네. 안 되거나 이러면. 네. 만약에 이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블은 엄청난 압력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엄청난 온도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굉장히 이제 기술이 중요한 그런 케이블이니까 한국 민간 인증기관에 맡겨요. 그 한국 인증기관이 다시 캐나다에 있는 시험기관에 또 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네.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합격한 걸로 고치자. 위조를 하자. 가짜 그 짝퉁 부품을 이건 이제 진품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걸 보냅니다. 그걸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간부, 그리고 대기업 전선회사의 간부, 그리고 이걸 인증해야 되는 인증기관 대표. 와, 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네요. 범죄죠.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 업무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됐나요? 피해 규모가 9조 원에서 12조 원 이렇게 엄청난 규모네. 네, 엄청난 규모죠. 9조에서 12조. 네. 그게 원전 세워야 되고 그 원전 이미 들어갔던 거 다 부숴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원전 세운 동안에 더 비싼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2013년에 전력 수급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경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협력업체들이 이제 제보를 합니다. 저 협력업체 이상하게 테스트를 빨리 받아. 부품 보증서를 이상하게 빨리 받아. 이런 걸로 제보를 해서 수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 전선 제어 케이블 건은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아니면 이런 것도 힘들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잡았던 게 맞아요. 다행이라고 볼 수도 나중에 있고. 사고가 나서 네. 심지어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러면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면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에는 좀 과도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효율이나 빨리빨리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계속 가동을 하도록 하려면은 그런 전 과정이 투명하게 언제나 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그 많이 건도 있으시죠.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네.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네.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야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네네.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맥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2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관심이 좀 부족했구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범죄도 관심이 있죠. 좀 부족했던. 부족했다. 그걸 깨닫게 하는 범죄. 이게 농인사회에 조힙할 사건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더라고요. 일단 뭐 조이팔은 다들 아시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던 범죄자고 피해액이 뭐 몇 조쯤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뭐 그런 비슷한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특이한 거는 농인사회에서 벌어졌다는 거. 근데 이제 청각장애인이랑 농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베토벤처럼. 그렇죠. 네, 원래 청인이었다가 어떤 식으로든 청력을 상실을 해서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말을 할 수 있죠. 이분들은 청각장애인이고요.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 어릴 때 말을 구어를 익히기가 매우 어렵고 들리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구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를 자기의 제일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농인이라고 합니다. 농인에 이제 대비되는 말은 청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농인사회라고 할 때 여기서 농인은 굉장히 끈끈해요. 네, 농인들이 농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배, 후배, 동창 이렇게 막
이어지게도 되고요. 또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정체성이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끈끈하기도 하지만 좀 폐쇄적이기도 하네요. 폐쇄적이죠. 네. 그런 집단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이 일어난 거기도 한데요. 뭐 농인사회에 조입할이라는 거는 별명이고 실제로는 행복팀 사기 사건. 네, 농아인들이 같은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00여 명, 피해액은 280억 원대입니다. 총책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대부분이 농아인입니다. 주범이 김모 씨라고 하는 자인데요. 이 사람도 농인이에요. 김 씨라고 부를게요. 김 씨는 같은 농인을 상대로 전부터 그 사기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업자가 2사람이 더 있었고 그때 조직원은 한 7, 8명 뭐 이 정도. 그때는 투자 사기 조직 이름이 행복의 빛. 행복의 빛. 네, 행복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동업자 중에 한 명이 다른 건으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니까 이 김 씨가 이 행복의 빛을 조직을 재편을 해요. 행복팀으로 재편을 하고 그때부터 이 행복팀이 전국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를 이제 모으는데 전부 농인을 상대로 모으고 이 농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농학교 선후배 학연이 있다 보니까 자기 선후배 동창들을 찾아가지고 아, 우리 행복팀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원금의 몇 배를 주겠다. 3개월 안에 2배, 뭐 3배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되게 큰 조직인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을 해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가 높으신 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농인은 아니다. 성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길거리에서 쓰러졌었어. 쓰러졌는데 어떤 농인이 이 사람을 도와줬대.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네. 이 사람은 농인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이분 이름은 지금 말할 수 없어. 높으신 분. 높으신 분이라고 하자. 이 사람이 아파트랑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얼마로 불려주겠다. 그리고 거기 공장을 지으면 너를 일하게 해주겠다. 또 너한테 일자리를 줄게. 나중에 연금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는데 일자리 준다는 얘기에 농인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보통 이제 농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특히 되게 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람은 사실 실체는 없죠. 그냥 그 아까 김 씨예요. 김 씨, 총책인 김 씨. 김 씨는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세차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투자금을 받는 농인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라. 대출을 받는 걸 좀 어려워하면 대출 알선까지 막 해줬어요. 좀 구어가 되는 사람들로 의사소통팀을 꾸려가지고 제2금융권에 이 농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작게 투자한 분은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이 투자한 분은 뭐 7억 원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경찰이 검거를 해서 보니까 피해자가 한 500여 명, 그리고 이제 피해액은 한 280억 원. 네. 그게 다 그 피 같은 그 농인들이 한 분 한 분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몇억 원 이렇게 모은 돈이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조직원들이 지역 팀장한테 돈을 보내고 팀장이 지역 총책들에게 보내고 이 지역 총책은 4개의 총책이 있었어요. 대전, 경기, 경남,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뭐 부여를 했습니다. 뭐 파란 팀, 하얀 팀, 뭐 노란 팀. 이 팀장이 그 받은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김 씨한테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구조였어요. 그 은행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요. 그리고 한 달에 뭐 2-3번씩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런 단합대회가 정말 이렇게 종교단체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하는 형태의 일을 다 했네요, 보니까. 네. 경쟁심도 좀 유도를 했죠.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그 조직원들을 나누고 2천만 원 이상 내야 제일 밑에 D 등급을 벗어나는 건데 D 등급은 공장을 지어줘도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돈을 더 내게 유도를 했죠. 그리고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누가 보이면은 4-5명이 거기를 찾아가서 휴대폰을 빼앗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심지어 뭐 농인 부부 중에 뭐 한쪽이 탈퇴를 하겠다 이러면 이혼각서를 쓰게 하고 심리적인 그 인지를 만든 거죠. 검은 배경에 가면을 쓴 남자가 수화를 하는 영상입니다.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는 농아인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내 죽인다는 조직 강령과 합숙 훈련도 했습니다. 세뇌 수준의 합숙 교육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농아인들을 노렸습니다. 농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2016년인데요. 그 농인 한 분이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지금 농인한테서 투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그는 좀 민사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되돌려 보내고 해서 이분 서울 분인데 창원 중부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도 힘들겠지만 변호사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수어 통역인이 있긴 해요. 하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구하기도 이 힘들고. 사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듣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정말로 통역하는 것처럼 조사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하시는 100%가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농인분들이 신고를 꺼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찰서 장벽도 문제였던 거고. 그러네요. 첫 그 신고인은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이 A4지로 필담으로 신고를 하셨대요. 근데 그 필담으로 신고를 하는데 4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경찰이 듣고 보니까 뭔가 수상하죠. 수상해서 탐문 수사를 하게 됩니다.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전국에 있는 것 같다. 전국적인 조직인 것 같다. 그리고 감독급들은 이제 금융계좌 같은 거 추적을 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찰이 집안 곳곳에서 현금이 든 상자를 찾아냅니다. 투자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피의자 2명의 집에서 현금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총책급 피의자들은 고급 수입차를 몰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튼 검거는 다 했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구형을 했는데 처음에 김 씨한테 그 7년 6개월을 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농인들이 이 피해자 농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7년 6개월이 뭐냐. 얘는 농인 사회를 망가뜨린 아주 악질적인 사기 액수가 몇백억 대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구형이 낮네요. 여기서 이상한 논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형법 11조가 지금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특히 당시 법조문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지금은 이게 표현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표현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표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죠. 이런 것들을 감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농아자들의 책임 능력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고 보는 그 기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인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마라.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더 높은 상습 사기랑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을 해요. 범죄단체 조직. 네, 범죄단체 조직. 근데 피라미드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심에서 김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는데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23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요. 이게 농인 사회에서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엄청난 타격이 됐죠. 일단은 뭐 제일 쉽게는 경제적 타격만 얘기를 하면은 막 자기 집을 담보로 막 몇 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한 달 이자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생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사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행복팀이 농인들을 꿰일 때 썼던 말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청인처럼 살게 해주겠다. 청인처럼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이 말에 그렇게 많이들 마음을 열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신 이제 창원 중부경찰서의 수사과장님이 되게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전국의 농인 상대로 이런 범죄에 당하지 않는 법, 그 예방책을 강연을 하세요. 작게는 그런 교육이나 농인 눈높이에 맞는 자료도 벽을 허무는 행위겠고요. 농인 취업 또는 농인에 대한 교육,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이분이 좋아지잖아요. 의식 상태가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진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 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보호시설 뭐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교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었어요.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음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음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 투자 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런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래서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불명.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9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장님 8천까지 더 하려면 많이 깔아놔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못해. 거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해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야, 이게 폰지 사기가 100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폰지 사기의 근본적인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우리 욕심이 좀 있잖아요. 1년에 30%, 1년에 40%, 심지어 막 100%. 그렇게 훌륭한 돈을 버는 모델이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상장 회사가 돼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못 찾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30%, 20%, 뭐 50%를 보장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보장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 같아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섣불리 보장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이라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는 것이 이 사기 수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보장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 위험도 있다.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수익이 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깃한 길을 조금만 좀 무디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 우리 장 감독님은 어딜 다녀오셨나요? 금융박물관. 금융박물관. 금융범죄들이 있군요. 그렇죠. 아. 윤용 씨나 김상욱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저축장려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저축장려운동. 일인 통장 만들기. 통장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축을 장려했어요. 전략 저축이야말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개인과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지름길입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맞아요. 어린이 통장. 그렇죠. 어린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표지가 벽돌 모양이었어요. 저 기억나요? 벽돌. 거기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저축 장려 운동이 막 벌어졌던 시대의 7, 80년대는 은행 금리가 18%. 막 20%. 그리고 22%.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20만 원이 이자가 나와요. 예금 이자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네. 세월이 지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월급만으로 내가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가계 투자액이 76조 원.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이 76조 원을 작년에 20, 30대 후배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이제 다 주식. 근데 휴대폰 보는 그 시간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 사이에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려갔을까? 뺐다 넣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커지면서 주가 조작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가 조작 그러면은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허위 사실 유포.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발표하면 주가가 끌어올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내부자가 호재 발표를 얼마 앞두고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이제 한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이런 사람들하고 방송을. 그러니까 뭐 저는 웬만한 금융 사건은 그 2006년도에 루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루보.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이끌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주가가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이에요. 6개월 후에 주가가 51,400원을 기록하고 와, 51,000. 50배네요. 1,400.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3배가 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요때 이제 그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제이유? 다단계 주수도. 검찰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제이유 사태.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 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원대의 사기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른바 이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주가 조작을 해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사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지정을 해요.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쉽게 말하면 주식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회사.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조금만 사도 쫙쫙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은 회사가 바로 루보라는 회사예요. 자, 그 루보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능적으로 했냐면 2%, 5% 조금씩 끌어올려요. 왜냐면 이런 거는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하잖아요. 1,100 얼마짜리를 2,000원대까지 만들어버리거든요. 2,000원대까지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이제 그럴 때 이 김모 회장이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월스트리트가 인정한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거물 김모 부회장님을 모십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해요. 우리한테 저쪽으로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제출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보관하면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6,000원까지 올려버려요. 네, 그것도 아주 단기간 동안에 6,000원까지 계속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계속 벌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54,000원까지 6개월 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2007년 어느 날 이 회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검찰 발표가 떨어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제2호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1일 동안 하한가를 쳐요. 전례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작전 세력은 이전에 다 팔아버렸죠. 네.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아요. 추징금.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획득한 돈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입힌 액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요.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7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도 또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식, 증권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은. 친구 말 듣고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식이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죠. 네, 다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떠돌고 그 수많은 주식 종목 가운데서 그런 대박난 종목만 보이는 거죠.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끼리 은어가 있대요. 주포. 주포는 뭐냐면 기획자. 예를 들면 그 구속돼서 형을 산 김모 부회장 같은 사람이 주포. 그리고 화가. 화가는 전체적인 주가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프.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서 또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우리는 매도한다. 그리고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이 뭐냐? 조개 껍데기인가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거의 빈 껍데기를 얘기하잖아요. 알맹이. 그 타겟이 된 회사.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펄이라는 게 있대요. 펄.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그런 걸 펄이라고 그랬대요. 야, 요거 김용만 씨 이런 분들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 되게 유명한 그분 별명이 고등어라잖아요. 무조건 내토막. 아, 진짜 안 좋을 때는 갈치. 8토막.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물리학에서도 아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주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주식이. 네, 암스테르담에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가 침몰을 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생겨난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그 증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배에 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증서가 일종의 증권이고 이거를 배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누가 팔고 싶다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그 영국에서도 남해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주가 조작에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일단 배당을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투자하면은 돈을 준다더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딱 다단계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막 투자 금액의 막 150% 막 이렇게 돈을 받지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폐국에서 일해요. 저희가 이제 뉴턴의 전반부의 인생만 주로 들어서 학자로서의 뉴턴만 알고 있는데 뉴턴은 이제 말년에는 그 화폐국에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고 화폐 유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화폐국의 국장이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었대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을 번 거로 초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걸 현금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배 벌고서 아 많이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배, 4배, 나중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버는 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들고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잃은 돈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여기서 잃어요. 나중까지도 되게 씁쓸하게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뉴턴이. 내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가 광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광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 왜 상 바꾸지? 아니 궁금한 건 사과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언제 떨어진? 사과는 한참 전에 떨어진 거죠. 한참 전에 떨어졌고. 한참 전에 그 사과가 자기 주가란 걸 몰랐네. 그렇지. 사과가 뚝. 주가의 중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전하게 한다면. 근데 문제는 한몫 잡아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문제인 거죠. 저는 주식이라는 시스템보다는 주식을 어떤 돈으로 하느냐, 은행에 놔둬도 되는 잉여 자금으로 하느냐, 내가 내 생활비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넣는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은데 저축해놓은 돈 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좀 보는 쪽. 주식 자체를 받. 근데 다들 주식으로 돈 잃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죠. 저도 있어가지고. 자, 이것도 아니 너무 다른 남의 그 거시론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뉴턴도 이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뉴턴 때문에 절대 안 해요. 아니 저는 결혼하기 아내의 조건이 담배 안 피는 거, 주식 안 하는 거 이 2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결혼하고 있는데 좀 변해가지고 그때 막 주식이 막 화랑이 되고 2007년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주식 무슨 전자 한 주로 한 주 처음 하니까 한 주 사가지고 온갖 주식 책도 보고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 증시까지 그래서 물타기 할까? 이러면서 막 한 주 가지고 한 주.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확 벌어서 딱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몰래.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 네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다고요? 뉴턴도 안 되는데. 뉴턴도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는 뒤늦게 알았고요. 네, 그런데요. 늦게 알았고요. 근데 이제 했다가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 거예요. 그때 1,300포인트 이럴 때 8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3년 전 하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제가 잠을 원래 되게 잘 자는데 못 자니까 와이프가 되게 걱정한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거는 불치병이거나 무슨 바람을 피웠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불을 확 켜더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해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됐다? 네, 했더니 괜찮다고. 내가 벌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잘하고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잃은 돈을 조금 줄여서 말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분노. 오 이거 시트콤 아니야? 아 진짜로요? 근데 주식은 하여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기억도 안 나. 이 얘기 무서워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뉴턴 다 죽었어요 보니까 지금.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불법 도박에 대한, 도박 범죄에 대한 얘기를. 불법, 합법 그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7개가 합법이고 그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 토토. 스포츠 토토. 이렇게 7가지가 이제 합법적인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다 불법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는데 윷놀이도 그렇고 그러면 경찰이 방문을 부시고 특공대가 들어와서 검거를 하느냐, 이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느냐. 항상 사회 상규상 20만 원까지는 그냥 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일시 도박죄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일시오락의 정도에는. 명절 때 이렇게 정말 일시적으로 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거라서 이런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일시오락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전에 이런 뭐 명절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이제 불법 도박 그러면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우스 도박이에요. 그렇죠. 불법 도박장. 많이 본 영화 타짜라는 영화. 모여가지고 아귀 뭐 이런 사람들 앉아 있고 평경장 앉아 있고 뭐 이런 이런 하우스 도박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업자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따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야겠죠. 그런데도 간혹 따는 사람이 있대요. 그 게임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룰렛에서 움직이는 공의 운동이 사실은 이 물리학적인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궤적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떼돈을 버니까 계속 노력을. On the way, I ran into some interesting ideas that led me into new areas. And one of them was to predict the outcome of roulette. Of course, there's a lot of friction and other things in a roulette wheel that make the problem, in a sense, more difficult and more uncertain. I set to work to actually build a prediction machine for roulette and eventually succeeded. 여기에 고도의 이론이 다 쓰여요. 모든 엔트로피 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써야 돼요. 모든 확률 계산을 다 하면서 그 공부로 그냥 박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도박을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죠. 하지만 이렇게 했어도 사실 많이 버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거 얼마나 공부하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블랙잭 연구를 시작했어요. 블랙잭. 근데 이제 확률이 꽤 높다고 하는. 그렇죠. 그 블랙잭이 그 21 숫자보다 작게 맞. 근데 이 사람이 수학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투자자를 찾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걸 해요. 연구비네요. 연구비를 받고 하는 거죠. 투자비를 받고서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가까운 돈인 것 같은데 자기 이론에 따라서 하는 거야. 정말 앉아가지고 펼쳐놓은 카드에만 기반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정말 냉정하게 오로지 수학으로만. 그래서 한참을 치고서 결국은 땄어요. 근데 이걸 따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카지노 업계에 이상한 놈이 왔는데 이제 보안이 계속 따는 거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간 블랙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못하게 해요. 아예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이 바닥은 이제 위험해져가지고. 근데 그 자기는 일단 만족한 거죠. 돈을 땄으니까 만족한 거고 더 좋은 거는 자기 이론이 맞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써요. 내가 어떻게 카지노에서 딜러를 이기고 돈을 땄는가.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196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헤지 펀드라는 거의 공식들을 만들고 이 사람의 논문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블랙시홀드 이퀘이션이라고 증권가의 이퀘이션들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자본금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돈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금융 기법에 대한 회사도 이 사람이 만들고 거기서 떼돈을 벌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수익률은 연 10%를 수십 년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절대 딸 수 없어요. 그냥 카지노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Interestingly enough, had I known more, I probably wouldn't have attempted these things because everyone knew, in quotes, that you couldn't beat any of the major gambling games. You couldn't beat them because if you could beat them, they would have changed the rules or they would have gone out of business. Simple proofs. 그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허상이네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박하면 되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뭐랄까 학력이나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아주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예, 유명한 도박 중독자. 그래서 8년 동안 도박에 빠지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봤거든요. 아내에게 쓴 편지를
뭐 내용은 이래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내가 뭐도 날리고 뭐 차도 날리고 예를 들면 집도 날리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편지의 시작이 여보 미안해 제일 싫어해. 그렇지. 제일 안 좋은 게 여보 미안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 편지를 보면은 그래요. 정신 못 차린 티가 너무 나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대문호가. 그 대문호가. 죄와 벌을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그 작품을 썼잖아요. 판도말을 하려고. 예. 그 하는 그 죄와 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도박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도박 빚을 갚으려고 쓴 소설이 이제 도박사라는 소설을 또 쓰기도 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한테 다 맞췄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다 만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요. 편지의 내용이. 인간은 왜 애초에 도박을 할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무료함을 참지 못해요. 무료함을 참지 못한다. 예, 무료함을 참지 못해서 계속 놀이를 하게 되고 놀이를 하다 보면은 계속 자극적인 것들을 이제 갈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을 길들여져도 더 자극적인 거. 저희 이제 그 결혼하는 신혼 때 이제 그 뭐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둘이 고스톱을 쳐보자, 막고를 쳐보자,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점이 되면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한다. 또 되면 큰 도박인데? 굉장히 큰 도박이죠. 그래서 그 대회 제목도 정했어요. 화투장사 선발 대회. 그래서 두 명이 우승하고 준우승밖에 없죠. 준우승은 치명타를 입어요. 저는 사실 그걸 잘 못 쳐요. 못 쳤는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쫙쫙쫙쫙쫙쫙쫙쫙 치는데 계속 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 한쪽 빗금 1, 긴 쪽에 두 쪽 빗금 2, 짧은 쪽에 하나 3. 야, 설거지 안 하려고 이거 두 쪽 다 4.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10까지. 그러니까 저는 덮여져 있는 패가 무슨 패인지 아는 거예요. 백전백승. 백전백승.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풍족하지 못한 관계로 형광등을 갈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치게 되니까 이 불빛에 반사돼서 흠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이 집이. 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빛 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잠깐만. 그 가슴이 콩닥콩닥 걸린 판돈도 없고 이상해?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이기지? 그러더니 우리 앞에 딱 듣더니 그때 그 빗금하고 다 봐야 돼. 우리 앞에 야 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인간 마누라를 속여? 아니 돈도 걸리지 않는데 마누라를 속여?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고 나서 그런 사기 도박에 도박이 아니고 그냥 사기. 예, 사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 안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호모 루덴스, 인간을 정의하는데 놀이하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놀이의 가장 극단적인 자극 형태가 도박. 놀이가 우리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극단으로 치다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구나. 역시 과유불급. 사실 요즘에 그거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박 사이트예요. 네, 도박 사이트. 요즘 진짜 이 도박도 온라인으로 옮겨갔어요. 그렇죠. 그 도박 사이트 도박이 과거와는 달리 10대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이 많아요. 네. 굉장히 심각해요. 이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허술해요.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야 너도 해. 야 너도 해봐. 놀이처럼 생각되니까 이 아이들은 죄책감이나 내가 범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많이 없는 거예요. 다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소외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인데요. 누가 이기나 지나 맞추는 거고.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하나 맞추는 거예요. 얘네 대상이 좀 높아요. 2.8배 진짜. 고등학생들이 접속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번지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많이 따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른바 짱이 됩니다. 작년 통계로 도박에 빠진 대한민국 청소년이 조사를 해봤더니 6만 6천 명. 조사에 들어온 것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네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더 위험한 것은 일단 결국은 그게 빚을 양산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박 사이트를 만든 애들이 이 돈 잃은 청소년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1000% 이렇게 받아요.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 지나서 그 500만 원, 1000만 원 늘어났어.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 누구 몇 명 데리고 와. 몇 번 이기고 나면 얘들이 또 빚이 생기면 또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다둥이처럼. 아이들 친구들 돈을 뺏는다든지 그렇죠. 또 이런 결국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빌려서 안 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소년 도박 관련해 가지고 절도 강도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학교에 소위 좀 뭐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친구들이 사채업체를 통해 가지고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채를 빌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빌리거든요. 빌린 돈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하고 이제 막상 갚을 나이 되니까 못 갚았거든요. 그때 말한 것을 공을 하나 더 붙인다 해가지고 소주병 같은 걸로 위협도 하고 그냥 저를 엎어뜨리고 그냥 계속 때렸어요.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도박은요 비물질 중독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비물질 중독이에요, 중독. WHO에서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질병이다. 치료 받아야 돼요. 질병 코드로 분류를 했고요. 도박을 하면 이제 과다하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걸 끊을 경우에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집중력 장애 뭐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한마디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마약도 지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성이 있고 뭐 금단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박 똑같고요. 시작하는 심리적 특성이 똑같아요. 마약하고 도박이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요. 이런 현실의 어떤 불안이 높을 때 도박에 접근을 해서 지금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연히 회피하다가는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